7장 성공과 행복은 정신적 습관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낳는 파워 심리 체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러한 답변은 인생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것보다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곤 한다. 그러나 행복이 그처럼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행복에 접근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 장에서는 행복을 철학적 관점이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존 쉰들러 박사는 행복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유쾌하게 느끼는 정신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나는 의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더 명쾌한 정의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훌륭한 치료약이다. 행복은 인간의 마음과 신체에 들어있는 천성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보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건강해진다. 심지어 우리의 감각기관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케크체예프는 사람이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경우와 불쾌한 생각을 하는 경우, 각 경우에 보이는 반응에 대해 실험했다. 그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경우에 더 잘 볼 수 있고 맛도 잘 느끼며 냄새도 잘 맡을 수 있고 촉각 또한 예민해져 미세한 차이를 보다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다. 윌리엄 베이츠 박사는 즐거운 생각을 하거나 즐거운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의 시력이 곧바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심신의학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때 위, 간, 심장, 그리고 다른 내장 기관의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신 상태를 개선하는 것과 질병 치료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학의 전통주의자들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발행인인 노먼 커즌즈와의 유명한 싸움을 계기로 동요되기 시작했다. 그는 3명의 어릿광대와 수다쟁이 키튼이라는 유머 치료 비디오를 활용한 유머 치료법으로 자신의 병실에서 암과 투쟁했다. 커즌즈의 훌륭하고 교육적인 경험들은 질병의 해부라는 그의 저서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한 버니 시걸 박사는 행복 치료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는데 기회가 있다면 그의 책이나 강연을 접해보기 바란다. 쉰들러 박사는 우리의 불행이 모든 심신의학적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며 행복이 유일한 치료약이라고 말했다. 사실 영어에서 질병, disease라는 단어는 바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 disease를 의미하기도 한다. 행복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행복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안 되는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처럼 행복도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행복과 도덕 모두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쾌하게 느끼는 정신의 상태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자신이 즐거운 생각을 할 가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즐겁지 않은 상태로 마냥 괴로워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도덕의 보상이 아니라 도덕 그 자체다. 우리는 욕망을 억누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기쁨에 차 있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남들은 불행한데 나 혼자서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지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이기심을 버림으로써 자기 반성, 실수, 죄책감, 골치 아픈 문제, 자신이 선하다는 자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다. 그러나 행복을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비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행복을 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쉽다. 행복은 어떤 대가나 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으로 비이기적이며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일 행복을 비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더욱더 억제하고 불쌍하게 여길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는 방법은 불행해지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풍부한 것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성공을 자제하고 생활 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행한 사람처럼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여성이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제 동료들은 일할 때 아주 불행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저 혼자 즐기며 일을 계속하자니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은 보상과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동료들의 한정된 행복을 빼앗아 불공평하게 이기적으로 혼자만 즐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자제함으로써 그 행복이 흘러넘쳐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갈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행복은 고립된 섬에 갇힌 3명의 난파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사탕 같은 존재가 아니며 밀폐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1시간 분량의 산소도 아니다. 지금 배우고 습관 들이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철학자 볼레즈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행복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 환자들의 경우 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공통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를 살면서 삶을 즐기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사건만을 줄곧 기다리면서 살려고 한다.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더 좋은 직업을 구하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내거나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어떤 승리감을 만끽할 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실망뿐이다. 행복은 정신적 습관이며 태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것을 배우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을 수도 없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만일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뿐이다. 자꾸 따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마음 먹어라.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 또 심리학자인 매튜 채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순전히 내적인 태도이며 환경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행동에 의해 개발되는 개념, 생각, 그리고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 성인 군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항상 100% 행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버나드 쇼가 빈정거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행복하다면 아마 비참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 간단하게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상생활의 수많은 사건과 주변 상황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에 의한 사소한 시기심이나 욕구 불만 때문에 까다롭게 굴거나 자신의 불만족, 분노, 성급함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반응해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익숙해진 것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불유쾌한 반응의 대부분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고 생각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사들이 불필요한 경적을 울린다든가 이야기 중에 마구잡이로 끼어들지만 남이 하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가 누군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속을 썩인다든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우리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타려고 하는 버스가 늦게 오거나 골프 약속을 잡아놓으면 영락없이 비가 내리거나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갈 때면 교통이 마비되어 꼼짝 못하는 경우 등등이다. 이때 우리는 노여움과 분개심, 자기 연민 또는 불행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행의 주요 원인은 비인격적인 요소를 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와 같은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행을 몰고 다니는 무기인 우리의 자존심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V쇼에서 사회자가 방청객들을 솜씨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사회자가 박수라는 신호를 보내면 방청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그가 웃음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모두 웃지요. 그들은 마치 노예라도 된 것처럼 복종하고 자신이 들은 대로 순한 양같이 순순히 행동합니다. 당신도 현재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사건이나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를 내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말 잘 듣는 노예처럼 행동하고 상황이 화를 내라, 흥분하라, 자, 이제 불행해질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에 맞추어 반응하고 있습니다. 행복 습관을 익히면 노예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 습관은 외적인 조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거의 대부분 자유로워지도록 만든다. 스스로 불행을 부추기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나 불리한 환경에 몰려 있더라도 조금 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다. 이것은 완전히 행복하진 않더라도 자기 연민이나 분노, 적대감을 현재 처한 불행에 스스로 보태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알코올 의존자를 남편으로 둔 한 여인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처한 불행에다 분노와 자기 연민을 추가시키지 않는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식으로 얼마 전에 2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산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생각을 그러한 사실에 추가시키지 않는다면 보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20만 달러를 잃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파산해서 명예를 잃었다는 건 당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늘 기억하는 말 가운데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말을 기억하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불가능이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다. 어릴 적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했다. 그 후 나는 독일에서 대학원 과정을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젊은 성형외과 의사가 뉴욕에서 간판을 걸고 개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단지 사람들의 의견일 뿐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 서적을 사기 위해 코트를 전당포에 맡기고 해부용 시체를 구입하기 위해 점심을 거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한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었고 물론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의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나 자신에게 계속 주지시켰다. 결국 나는 시련을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책의 초판본을 탈고한 바로 그때 나는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에 참석했던 청중들로부터 결국 이 책이 어떤 한 가지 개념이나 의견, 성공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대결 구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에 의해 요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 처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잠시 생각해보고 약간 불쾌함을 느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나의 작품을 이렇듯 간단히 요약하고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내 작품이나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는 그들과 그들의 마음을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강연한 내용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나 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즉시는 아니지만 그처럼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책이 던지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정확하고 침착하며 궁극적으로 허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부터 사실을 분리해내고 과장된 장애물로부터 실제 상황을 떼어냄으로써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오직 진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 있다면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부터 지적해온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만족할 만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행복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기능할 때 느끼는 증상이다. 또한 우리 인간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만난 한 젊은 사업가는 20만 달러를 날렸기 때문에 자신을 아주 불행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에디슨은 화재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실험을 이뤘을 때 이제 무엇을 할 작정인가요?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건물을 지어야죠. 이처럼 에디슨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도 여전히 의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의대 다니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 그때는 참 배고픈 시절이었으며 감기를 비롯한 갖가지 질병에도 늘 시달렸다. 당시에는 하루 최소 12시간은 일한 것 같다. 그때 어디서 돈이 생겨 집세를 지불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열정과 나를 계속 일하도록 해준 확고한 끈기가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바로 그 젊은 사업가와 관련시켜 보았다. 그리고 그가 진정 불행한 원인은 20만 달러를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의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동적으로 상황에 임했던 것이다. 처음에 박사님이 저의 불행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불행에 대한 탄식을 멈추고 그것을 직시한 후 새로운 목표를 세워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도 안 되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즐거워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성공 처방, 위험과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라. 자신이 처한 위험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상관없이 항상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가져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모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어라. 상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긍정적이고 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라.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위험에 맞서 공격적이고 지적인 태도로 그것을 다루고 분투하며 반응하는 자신을 확인하라. 영국 작가 불워 리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이건 실제 상황이건 자신에게 익숙한 위험에만 용기를 발휘한다 라고 말했다. 제 발로 걸어오는 성공과 행복은 없다. 냉정한 자세로 연습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내는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내가 환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어이없다는 표정은 아니지만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행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만일 행복이 갑자기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도 평생 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선과 악은 섞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떤 특정한 날이나 상황도 100% 좋은 건 아니다. 이 세상과 개인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나 사실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비관적이고 심술적인 견해 또는 낙관적이고 행복한 견해를 모두 정당화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선택과 주의력 그리고 결단의 문제다.
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문제가 아니다. 선은 악만큼 실제적인 존재다. 그것은 단지 1차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2000년에 개봉된 데이비드 마메트의 매혹적인 영화 미스터 헐리우드에서는 행복한 전망을 지니고 있는 한 여성이 중소도시의 삶의 어리숙한 대도시 출신의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자신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작가가 묻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당신이 즐겁게 해주면 그럴 거예요. 만일 누군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준다면 그것이 위안이 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생각, 심지어는 자아 이미지까지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줄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성형수술을 뒤로 미룬 세일즈맨의 성공담. 의학계 동료들을 위해 1936년에 출간한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미래라는 책에서 나는 자신의 판매 지역인 뉴 잉글랜드를 여행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아서 윌리엄스라는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지역의 의사는 윌리엄스를 정성껏 돌보았으며 심하게 다친 코에 응급조치했다. 하지만 붕대를 풀자 그의 코는 아주 뒤틀린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코의 윗부분은 훅처럼 튀어나왔고 중간은 약간 주저앉은 상태였다. 윌리엄스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고객들이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사실을 의식하고는 당황했다. 고객들은 그와 만나자마자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의 판매 실적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윌리엄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하고는 사고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뒤 그는 자존심을 다시 회복해 판매 실적에서도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사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윌리엄스의 코는 부정적인 상상 속에서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평가했으며 그에 따라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스와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부정적인 상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로버트 벤저민의 경우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 이미지 내부에 있었다. 젊은 세일즈맨인 벤저민은 코 수술에 대해 상담하러 나를 찾아왔을 때 이미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그의 코는 정상보다 약간 컸지만 그의 주장대로 거부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고객들이 자신의 코를 보고 웃거나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가 커다란 코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3명의 고객은 그가 무례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불평하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상사가 그에게 내린 징계 조치 때문에 2주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실제 코 수술 대신 상상 속에서 수술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21일 후 그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쾌한 사실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부러 기분 좋은 생각만을 집중적으로 떠올렸다. 사물을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조금은 미심쩍어하는 상태에서 실험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벤저민은 자신이 원하던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나를 계속 졸랐었다. 하지만 21일이 지난 뒤 벤저민은 기분이 훨씬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도 더욱 친숙해졌으며
그의 판매 실적도 올라갔다. 또한 그의 상사는 판매 회의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었다. 마침내 그는 코 수술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쳐라. 동기부여 강사인 리 밀티어는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정적인 독백이나 읊어대며 자신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지 못하고 더 이상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동안 나는 언제나 늦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입에 올렸는가. 이제 자신이 항상 늦는다고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원치도 않는 습관을 기르지 말고 앞으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만둬.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늦는 것은 더 이상 내 방식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10분 일찍 일어나 정각에 도착하잖아. 리 밀티어는 이것이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내가 벤저민을 설득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유형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더 이상 원치 않는 습관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특히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자동 실패 메커니즘도 문제점만을 들추어내는 나쁜 습관을 버릴 것이다. 결국 우리의 자아 이미지는 자신감을 얻어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릴 것이다. 만일 리 밀티어가 하려는 말이 매 순간 우리에게 그만두어라고 소리치는 것뿐이라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낫지. 우리는 누구나 암암리에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사용해온 사고 유형을 중단하고 매번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자아 이미지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힘있는 근원을 확보한 셈이다. 명심하라. 힘있는 근원의 확보, 반복, 그리고 집중력이 이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궁극적으로 행복이 사고의 습관을 모아놓은 것이라면 그러한 습관을 변경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일이다. 리 밀티어는 수백 차례나 습관 버리기에 관한 토크쇼에 전문가로 출연했으며 이 주제에 대한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원한다면 아마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종이에 써서 불에 태워버려라. 액션 영화 배우인 이소룡은 평소에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는 훈련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 과정을 통해 얻은 다음 종이 위에 그리고 그것을 구겨서 불에 태워 재로 날려버리곤 했다. 영화 배우이자 사업가이며 이소룡과도 절친한 친구였던 척 노리스는 이소룡의 이러한 훈련법을 한층 더 심화시킨 인물이다. 우리 안에 있는 비밀스런 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노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적어 그것을 불살라버린다. 그것을 재로 만들었을 때 그러한 생각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나는 리 밀티어나 청 노리스 등이 비현실적이고 유치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실용주의자들이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하면서도 간단한 실용적인 방법을 발견했다고 믿는다.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단념하라. 우리는 별 도움도 되지 않고 그저 익숙해져서
편안하게만 느끼는 우리의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그리고 낡은 습관이나 믿음을 끊어버려야 한다.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주인공 크루소는 배가 난파당해 무인도에 표류하자 해변 근처에 은신처를 만들었다. 그러나 섬 전체를 탐험하고 난 뒤에 자신이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반대편이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은신처를 만들기도 쉬운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거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움직이기를 꺼리는 마음이 우리의 자아 이미지나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올가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때는 다른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명한 격언들에 따르면 광기란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의지라고 한다. 우리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 쪽으로 나갈 수 없는 나무와는 다르다. 크루소처럼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떠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행복 이론을 실험한 과학자 얼우드 워체스터 박사는 신체, 마음, 그리고 정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의 증언을 소개한다. 50세가 될 때까지 나는 불행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나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책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하루하루 우울함과 패배감에 젖어 살았다.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나타나는 원인 모를 두통이었을 것이다. 두통이 닥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시 유행하던 신사상 문학을 접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하고 유용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관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 말이 좀 의아했지만 내 영혼이 병들고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의 가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나는 약 1달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해보기로 했다. 말하자면 이 기간 동안 내 생각을 어느 정도 제약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는 오직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건, 해맑았던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영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천천히 다가온 내 삶의 계시 등만을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재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일부러 바람직한 요소, 내 가정,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된 소중한 기회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소한 사실 등은 무시하기로 결심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가치 있고 실현 가능한 야심을 꿈꾸어 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 관점에서 볼 때 내 계획에 결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고 그 밖의 사항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그 과학자의 두통은 멈추었으며 그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사고방식의 전환에 따른 생활의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모든 외적인 변화는 내부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내가 깊이 존경했던 유명한 인물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사람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 나에게 그의 조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내 책은 모두 출판되었으며 앞으로 쓸 모든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재단도 나타났다.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아주 협조적이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된 내 성격 때문에 가능했다. 이전에 그들은 나를 참아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 이 모든 변화를 돌이켜볼 때 이전의 삶의 행로에서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들던 것들이 지금은 모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워체스터 박사의 책은 오래전에 절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학자의 이야기는 비록 자신의 심각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아직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나는 환자들에게 내 책에서 소개하는 처방을 몇 차례 설명한 뒤에 30일 동안 심리적인 실험을 병행하자고 권했다. 그리고 그 실험 후에도 여전히 성형수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우 나를 찾아온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또는 단순히 나를 만족시키려고 마지못해 그리고 약간은 회의적인 태도로 나의 지시를 따랐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그들의 상상 속에서 확대된 신체적인 기형은 눈에 띌 정도로 없어지거나 교정되었다. 이 방법은 비록 회의적인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워체스터나 이전에 언급한 벤저민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30일 후 그들은 더 이상 수술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행복한 생각을 활용한 발명가 스미스소니언 협회, 즉 영국의 화학자이자 광물학자인 제임스 스미스슨이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과학 지식의 보급 및 향상을 위해 1846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한 학술기관으로 산하의 많은 박물관, 미술관, 연구소, 출판국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엘머 게이츠 교수는 미국에서 성공한 발명가로 꼽혔으며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천재였다. 그는 매일 즐거운 생각과 추억을 회상하는 훈련을 했다. 그는 이 훈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자신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심과 유용함 같은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 다음 매일 아침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훈련에 임해야만 한다. 그리고 점차 이러한 심리적인 체조에 열중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뒤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변화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이전의 자아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일 것이다. 여기서 엘머 게이츠 교수가 심리적인 체조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정신훈련 연습으로 이 책의 초판본과 개정판, 나의 다른 책, 그리고 내가 고안한 12주 가정학습 코스 등에서 중점 트레이닝이란 이름으로 소개된 훈련 과정이나 기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근육을 훈련하듯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훈련한다는 비유가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정신 영화관에서 긍정적인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훈련과 긴장 완화 훈련 같은 것들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자동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인 훈련은 30분 단위로 일주일에 최소 3번 하는 것이 좋다고들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시간을 정신적 체조에 할애하도록 하자.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질 것이다. 행복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방법. 자아 이미지와 습관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물의 양면과 같다.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자동적으로 바뀐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복이나 옷감을 의미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승마복이나 복장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승마복은 라이딩 헤빗이고 복장은
헤빌리먼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습관의 숨겨진 뜻을 알 수 있다.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입고 있는 의복과 같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나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다. 자신에게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 이미지나 성격 유형과도 일치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습관을 개발하면 우리의 자아 이미지는 낡은 습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유형으로 갈아입는 경향이 있다. 환자에게 습관적인 행동 유형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행동 유형이 자동으로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하라고 말하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중독과 습관을 혼동하는 것이다. 중독은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이며 심각한 금단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중독에 대한 치료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만일 신체적, 화학적 또는 감정적인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청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행동이 나약함에서가 아니라 특별하고 용기 있는 어떤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반면에 습관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진 단순한 반응이자 응답이다. 습관은 우리의 자동 통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느낌, 그리고 반응 가운데 95%는 습관적인 것이다. 피아니스트는 어떤 건반을 두드릴지 결정하지 않는다. 댄서는 다음에 어떤 발을 움직일지 결정하지 않는다.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며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믿음도 습관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떤 태도와 느낌과 사고가 어떤 상황에 적절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한다. 배우자 사이나 동업자 사이의 논쟁은 거의 습관적이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동일하게 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며 동일한 자극에 같은 방법으로 반응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단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반응이나 행동을 훈련하며 또한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중독과는 달리 이러한 습관들이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피아니스트는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건반을 두드릴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댄서도 새로운 스텝을 배우는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고통이 뒤따르진 않는다. 또한 동업자는 습관적인 행동 유형에서 벗어나 익숙한 논쟁에 대해 상상 속에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보기로 결심할 수 있다. 새로운 행동 유형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끊임없는 주의와 훈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확실하게 성취된다. 중점 트레이닝. 낡고 부정적인 습관을 새롭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8가지 기법. 누구나 습관적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 신발을 먼저 신는다. 그리고 신발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묶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묶는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후 30일 동안 평소와는 다른 쪽 신발을 먼저 신고 다른 방식으로 신발끈을 묶으면서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혀보자. 매일 아침 새로운 방식으로 신발을 신고 끈을 묶는 것이 몸에 익었다면 이런 간단한 행동이 매일매일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느낌을 표현하는 습관을 바꾸는 신호라고 여기자. 그리고 신발끈을 묶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루 동안 다음 것들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자. 1. 가능한 한 명랑하게 지낸다. 2.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행동한다. 3. 다른 사람의 실패, 결점, 실수 등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도록 참을성을 기른다. 4. 가능한 한 성공할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타입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어떠한 사실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내 의견을 덧입히지 않는다. 6. 하루에 최소한은 3번씩은 웃는 훈련을 한다. 7.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능한 한 조용하고 지적으로 반응한다. 8.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한다. 이런 사항들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습관적인 태도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0일 동안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뒤에 우리의 걱정, 죄의식, 적대감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또는 자신감이 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